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오늘의 키노트 강연자입니다. 카이스트 장영재 교수님입니다. 강연 주제는 AI와 협업지능입니다. 공장이나 물류 시스템에 활용하는 대부분의 로봇은 각자 스스로 스마트해지지만 아직까지 로봇들끼리 서로 협업을 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공장 내 수백 대에 이르는 로봇들이 서로 협업하여 각자 도생이 아닌 공생공존할 수 있는 AI 기반 협업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상용화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수백 대에 이르는 로봇들이 서로 협업하는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산업의 시스템공학과 장영재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AI와 협업지능, 정확하게는 로봇의 협업지능과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요, 저희 연구원들, 그래서 저를 포함한 황일애 박사, 그리고 황설, 그리고 홍상표 연구원 이렇게 함께 공동 연구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임 리서치라는 이 스타트업이 함께 또 작업을 했습니다. 자, 제가 강연을 할 때 저의 연구 철학을 늘 먼저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제가 장영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뭐 스마트 팩토리를 연구를 한다, 제조를 연구한다, 뭐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제가 연구에 임하고 있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냥을 하려면 동물원이 아닌 정글로 가라. 저희 연구실의 하나의 모토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같이 이 제조 쪽이나 스마트 팩토리는 공학 중에서도 가장 끝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론이 배경이 되는 수학과 물리학이 있다라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젠 그 공학에서 또 공학적인 이론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응용이 돼서, 그래서 전기전자공학, 그 다음에 산업공학, 그리고 기계공학, 다양한 학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는 맨 끝단에 산업에 활용을 하는 이런 쪽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사냥을 하려면은 이 연구실이나 아니면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산업 현장으로 직접 가서 임팩트를 낸다. 이런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현실에 직접적인 기여가 없는 공학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저희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연구원들이 연구실에서 이 논문 읽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 현장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연구 주제를 논문에서 찾는 것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의 공학적인 의미를 찾아서 연구를 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유인 비행이 성공할 당시에 항공학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어떤 이론이 정립되고 그 이론이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공학적인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산업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산업계에서 이러한 이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새로운 하나의 니즈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학문으로 들어와서 정형화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디슨이 전구를 먼저 발명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서야 세계 최초의 MIT 공대에서 전기전자공학과가 생겼습니다. 네, 그만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쪽이 이제는 새로운 하나의 영역으로 지금 이렇게 산업에서 쭉 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이 어떤 이론이 정립이 돼가지고 그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산업계에 적용한다. 그게 아니고요. 산업계에서 엄청난 많은 일들과 요구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젠 산업계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어떻게 이걸 정형화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AI라는 기술이 또 여러 기술들 중에 끌어안고 가야 될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여기서 스마트 팩토리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주제에서 AI의 활용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 부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화입니다. 자동화가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중에 저희가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로봇 협업지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그 강의가, 여러분들 대중들을 위한, 그래서 이러한 AI를 과연 뭐 하냐. 어려운 수학 가지고, 나 이거 수학을 할 줄 안다. 나 이거 뭐 또 똑똑하다. 그런 거를 제가 뭐 하러 온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뭐 사실 그런 건 제 연구원들이 더 잘하고요. 조금 더 재미있게 제가 꾸며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요. 재미있게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영화의 공통점이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네, 첫 번째 이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 그 SF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연 영화입니다. 영화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영화죠. 예, 그 리메이크가 다시 또 나왔고 후속편도 나왔죠. 최근에요. 원래는 제가 한 60년도, 70년도 영화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 영화는 공각기동대. 그 일본 애니메 매니아들은 반드시 한번 거쳐가야 되는 영화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몇 년 전이었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네, 공각기동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토탈 리콜. 토탈 리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8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최근에 또 리메이크가 됐고요. 이 영화 또한 새로운 하나의 그 SF의 장을 연 영화입니다. 이 영화 세 편만 보면은 SF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다음 영화는 짐 캐리가 나오는 인터넷 션샤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 멜로 영화입니다. 멜로의 이 그 드라마인데 멜로 드라마인데 그럼 SF 영화는 아니죠. 이 영화는요. 공상과학 영화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영화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힌트. 메멘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메멘토 영화는 이 여러 가지로 이 영화사에서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그리고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하는 그러한 하나의 대표적인 영화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 답은 뭘까요? 답은 제가 한 30분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의와. 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협업진흥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그 스마트 팩토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이냐? 예, 간단하게 스마트와 팩토리의 결합입니다. 네, 이러면은 정말 성의 없는 대답 같죠? 네, 그렇지만은 이게 사실 진실입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를 스마트 해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가 무엇이고, 그 팩토리가 무엇일까? 자, 그러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IoT 장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AI로 이 장비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불량을 감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러한 ICT 이야기 전에 먼저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제발 본질을 먼저 이해하자. 본질이 뭐예요? 스마트 팩토리의 본질은 팩토리입니다, 팩토리. 그래서 팩토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팩토리가 무엇이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죠. 물건을 만들어서 어떤 물건, 우리가 필요한 물건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요소들은 일반적인 구성 요소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공정 프로세스, 이걸 어떻게 가공하고 조립하고 뭐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가공품, 어떤 원자재, 자재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가요, 자재. 그 다음 설비, 기계입니다, 기계. 자, 그래서 이거를 사람은 맨, 그리고 공정 프로세스, 방법이죠, 메서드, 그 다음에 가공품, 마테리얼, 그리고 설비, 머신, 그래서 4M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 단어를 참 잘 골랐는데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이러한 그 네 가지 구성 요소인데 이게 과거의 공장의 이 기본 요소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여기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구성 요소가 되었으면은 우리가 이제 공장을 좀 더 잘 운영을 해보자라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각각의 요소를 서로 각자 잘하면 전체가 다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수한 기능공.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우리 기능 올림픽에 가서 뭐 우승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고 우수한 인력을 교육한다. 그래서 제조 강국이 된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정 프로세스. 그래서 어떻게 가공을 하면은 그래서 뭔가 장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공을 할까 저렇게 가공을 할까 여기 드릴을 어떻게 속도를 맞출까 RPM을 어떻게 맞출까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뭐 그 케미컬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정 프로세스의 역량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공품. 그래서 좋은 가공품. 그래서 좋은 이 마테리얼이죠. 이 좋은 하나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오는 게 경쟁력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수한 설비, 좋은 설비를 들여놓는다. 그래서 각자 자기 맡은 일을 그냥 각자 잘하면 전부 공장이 서로 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장이 진화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장의 모습이 최근에 이제 첨단 공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공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요. 이게 이제는 반도체 공장이죠, 이제. 자, 이런 첨단 공장에서는 이젠 여기에서 이 공정 프로세스 설비 노하우 노력이 이 핵심 경쟁력이 이러한 그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이제는 여기에서 과거에는 이러한 자동화 장비나 뭐 이러한 그 제조 IT 시스템이 하나의 부가적인 것이 아닌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그 과거에는 사람 공정 프로세서, 가공품 프로세서 설비가 요소였지만 이제는 핵심 요소에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물류 자동화 설비, 그리고 IT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입니다. 네. 즉,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에 네 개는 없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네 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밑에 세 개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도 그만이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세 개가 이제 핵심이 됩니다. 핵심. 없어서는 안 될 요소죠. 이거는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즉, 이 물류 자동화 설비. 그래서 설비와 설비 사이에 자동으로 물류가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IT 시스템이 관장을 하고, 물류를 그냥 옮긴다는 것은 A에서 B까지 물건을 자동으로 옮겨라. 그 이상입니다. 왜냐? 어느 시점에 어떤 물건을 언제 옮길지가 다 지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화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하는 일을 그냥 기계가 대체한다. 물리적인 것 이상으로 지능이 필요합니다. 그 지능은 뭐냐? IT 시스템이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연결하는 것이 바로 다 데이터죠. 네. 자, 그럼 이게 또 왜 중요하냐? 그냥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다. 그게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젠 서로가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시너지를요.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게 뭐냐 하면요. 자, 여러분들 각자 도생. 그래서 각자 열심히 하자. 그래서 나는 1, 너는 1, 너는 1.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있으면은 4가 되겠지만 이런 것이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많으면은 서로 각자 도생해서 잘한다라는 의미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4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즉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해도 각자 열심히 해도 쭉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하나의 퍼포먼스가 그 합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저는 그냥 각사도생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런 밑에 이제 물류 자동화 설비 IT 시스템 데이터가 보통 어떻게 바뀌느냐?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시너지를 내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는 IT 시스템과 물레고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이제는 브레인이 되고 데이터로 연결되면서 서로 상승 효과를 내게 만든다. 자, 그러면 이제 명확하죠. 이게 왜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중요한지요. 즉, 그만큼 기존에 있던 것을 잘하자, 조금 더 잘하자, 각자 도생 서로 조금씩 잘해보면 되지 않겠냐. 거기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제 서로 협업을 하면서 서로 이제 손발을 맞추다 보면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1 더하기 1이 3도 되고 5도 되고 10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입니다.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그 실제로 공정 프로세스 장비가 있고 설비가 있고요, 설비.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설비에다 센서 붙이고 데이터 처리한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러한 각각의 설비가 있지만 그 설비와 설비 사이에 연결하는 이 자동 물류 시스템. 이 물류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아무리 설비가 하나를 엄청나게 그냥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설비를 최적화시켜도 궁극적으로 사실은 공장에 수많은 설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제 가공 스텝들이 있고요. 하나가 잘해봐야 전체적인 잘한다는 것을 개런티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각자의 서로 물리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서로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이 들어와서 나올 때까지 중요한 것은 언제 나가서 고객이 원하는 때에 얼마나 만큼 물건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물건이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어떤 물건이 그 가공이 돼야 되고 어떤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자동화 시스템이 물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이제는 연결하고 이제는 제어하는 것이 브레인이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생산 계획 세우고 작업 일지 만들고 스케줄 만들고 또 여기에서 이 작업 반장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지를 보고 오늘 생산량을 보고 이것저것 체크하고 이거는 사람이 오늘 좀 부족하다. 저기 오늘 알바가 안 나왔네. 그러면 이거 대체하고 오늘 주문이 갑자기 밀렸네. 그러면 일단은 요거 다른 주문은 놔두고 이 주문만 처리하자. 사람이 다 머릿속으로 그냥 계산하고 그리고 아니면 엑셀로 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물리면서 거기에 이제 최적화를 되고 거기에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넘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설비는 여기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고 제공이라고 하는데요. 제품과 제품 사이에 이러한 이 물류가 흐르는 중간 단계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제공이 너무 많다 적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서 거기에는 이건 최적이가 전 최적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브레인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 연결이 되고 그런 것이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적고 그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의사결정이 사람의 의사결정을 넘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즉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 이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AI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지금 AI 페스티벌에서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를 하느냐? 네.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AI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네. 데이터가 많습니다. 데이터가. 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데이터 이상입니다. 이미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빅데이터 붐이 팍 불었잖아요. 그 전에 이미 반도체 공장 가면 이미 뭐 수 테라바이트라는 단어는 사실 반도체 공장에 제가 일할 때 처음 들었어요. 그때는 테라바이트, 피타바이트 아니 이런 그 단위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요 한 10년 전에요. 네. 그런데 그러한 안에 피타바이트는 상당히 데이터가 이미 이제는 반도체 공장에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요. 지금도 더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됩니다. 자, 요즘 AI에서 핵심은 머신러닝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이 일일이 룰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 그 룰을 머신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만든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제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데이터가 많다라고 해서 이것이 모든 게 다 AI를 적용한다. 그건 아니죠. 네.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할 수 있다. 그거 전에 이게 왜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또 가장 큰 이유가 제조에서는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뭐 교통을 비교를 해볼게요. 교통에서 빨간불일 때는 서고, 파란불일 때는 간다. 그리고 노란불일 때는 대기를 한다. 아니면은 더 빨리 가야 되나요? 네. 그런데 아무튼 뭐 이런 그 명확한 룰이 있고 그 룰을 따라서 사람들이 지키면은 그걸 잘 법규에 맞게 간다. 아니면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법규를 어겼다. 명확합니다. 이거는요. 자, 그런데 이 제조 현장을 실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조에서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모든 상황들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딱 보면 불량이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게 불량일까 하니까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 설비를 저도 반도체 공장 안에 있을 때도 설비를 계속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평소 때와 다른 그런 이상한 감이 생겨요. 이게 한 뭐 몇 년 동안 이 운영을 하다 보면은 오늘 제가 왜 저럴까? 이상하네. 이상해 뭔가. 그런데 이거를 또 리포팅하기도 애매해요. 아니 이걸 바탕으로 이제는 여기 저기 본부장님한테 그 설비가 좀 이상합니다. 빨리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상해? 그게 제가 감으로 봤을 때 뭔가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 소리 듣겠죠. 지금 말이라고 하냐 그게. 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컨트롤 차트라고 해서 이거를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게 어떻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거가 한계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AI 기술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요? AI 기술의 핵심이 이러한 사람의 직관형과 애매모호함을 뭔가를 이 패턴을 미묘한 패턴을 찾는 게 그게 지금 머신러닝의 요즘 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 고양이. 여러분들 개, 고양이 어떻게 구별해요? 이 개는 이 털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형상을 가지고 있고 뭐 이 콧수염이 조금 더 뭐 짧고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안 하죠. 그냥 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을 배우기 전에 이미 개를 보면서 뭔가 미묘한 패턴을 파악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것처럼 기계 설비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이 미묘한 패턴을 우리가 파악을 해요. 이거는 이때는 고장이 났었다 언제나. 그런 것들이 이젠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AI를 통해 가지고 정형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으로 엄청난 많은 데이터 중에 제조에서는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리, 진동, 그리고 음향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활용을 못했어요. 이거는 소리, 이 수치 데이터 말고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지만 최근에 이제 AI 기술들이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그걸 바탕으로 클래시파이 하거나 이걸 바탕으로 이젠 오류를 점검하거나 판단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의 AI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이러한 그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요. 네. 그 AI의 활용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이 분야를 저희가 한 10년 정도 이 연구를 하면서요. 저희가 이렇게 클래시파이한 이렇게 분류를 하는 분류입니다. 네. 첫 번째는 품질 관리. 그래서 공장에서 이제는 이 제품을 보고 이제 품질을 관리를 하죠. 이제 품질이 정품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관리. 그리고 설비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 아니면 지금은 이제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자율 운영에 있어서 많은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세 가지 영역 플러스 이제 제조 도메인. 제조를 알아야 됩니다. 즉 스마트 팩토리를 제가 늘 강조하는 건요. ICT 기술을 덕지덕지 붙였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요. 제조 현장의 노하우와 제조를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공과 재고의 관계, 사이클 탱크 스루프과의 관계,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카파를 계산하는 것. 제조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제조의 기본을 닦고 난 다음에 ICT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이러한 AI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품질 관리, 비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사람들의 이 비전 검사, 그래서 불량이다, 눈으로 보면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사람의 매뉴얼로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 공정 같은 것이 자동화되더라도 이 비전은 뒤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보고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검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이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게 문제라기보다는요. 또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판단 근거가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불량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불량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조금 이 컨시스턴시라고 그러죠. 이게 어느 정도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게 더 큰 문제였죠. 네, 그런데 요즘 많이 나오는 기술들 중에 이제는 비전 이런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불량을 검출하는 것이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그래서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또 어떤 패턴이 있으면 그 패턴을 바탕으로, 이런 패턴이면은 어디에서 이제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패턴이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패턴이 또 중복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면은 그 이게 중복이다. 그럼 그 중복이 된 원인이 어디다. 그렇게 해서 반도체 쪽에 이쪽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저희 카이스트에서 저희 그 김희영 교수님 연구팀이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실제 성과도 거두셨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불량 생성입니다. 불량 생성. 이게 여기 AI 쪽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미 다 아시죠? 이 사진들. 네. 저도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특징이 뭐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즉, 존재하지 않은 사람은 임의로 만들어냈어요. 조작된 사진이죠, 이게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제조에서. 왜냐면요. 일반적인 공장에서, 자, 여러분들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다 아시잖아요. 일단은 개 사진, 고양이 사진, 자기는 슈퍼바이저드 러닝, 를 하기 위해서는 개 사진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또 고양이 사진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지도학습을 하면은, 슈퍼바이저드 러닝을 하면은, 이건 고양이다 바로 나오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공장은 공장에서 일반적인 공장에서는 불량률이 0. 몇 %예요. 즉, 9,990개 나오면은 99개 나오면은 그 중에 하나가 불량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임밸런스죠. 이제 데이터에 클래시파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정품이 너무 많고 불량이 작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이 불량에 대한 수치화를 하고 그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임의로 불량을 만들었는데
이게 영 쓸모 있는 솔루션이 나온 게 많이 없어요, 그는요. 단순하게 사람이 이미 너무 엔지니어링이 되다 보니까 불량을 임의적으로 만들다 보니까는 이게 그렇게 진짜 불량을 미묘한 것들을 발라내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개안을 써가지고 이 불량에 대한 미묘한 패턴을 임의적으로 제너레이트 하는 거죠. 이건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량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불량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불량과 정품을 가르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제조 쪽에서 활발하게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이미 상용화된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쪽이 이제 품질 관리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관리 영역 쪽으로 들어가면은 설비 관리를 보통 이렇게 그 학문적으로 나누면은 일단은 사후 정비, 그래서 고장이 나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비를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다가 고장이 났어요. 갑자기 차가 브레이크 안 잡히는 건 너무 좀 심한 거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소리가 갑자기 확 난다. 그러면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후 정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서 조금 더 진보한다. 진보한다는 게 뭐냐면은 고장이 난 다음에 고치면은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예방 정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이제 뭔가 사전 징후가 있으면은 사전에 이제는 여기는 예방 정비라는 것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고장이 나지 않았음에도 고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일단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요 장비 세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쫙 뜯어다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간다. 그것이 이제 예방 정비죠. 예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진보한 것이 예방 정비인데 이 장비는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씩 고장 나는데 굳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뜯었다가 놨다 해야 되냐. 이거는 계속 한 1년 정도 써도 뭐 문제가 없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럼 그만큼 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컨디셔닝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예.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센서나 아니면은 이런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가 발전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많이 이 상태 기반의 메인터넌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렇게 지금 안 좋고 그런 상태면은 어느 정도 상태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때는 설비를 세우고 정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상태 기반 진단.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예지 보존이죠. 예지 보존. 그래서 프로젝티브 메인터넌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의 패턴으로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면 그 패턴이 계속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한 달에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컨디션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이제는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죠. 프리딕티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에는 뭐 한 달 후에는 고장 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3주에 메인터넌스를 한다. 그렇게 조금 더 진보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은 예지 보정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고장 나면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 사무용 OA 그 프린터 같은 경우에서 이런 컨셉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무용 기기 같은 경우에서는 뭔가 이제 프린터가 이제 잘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럼 노즐이 뭔가 막힐 수 있을까? 그럼 노즐을 이미 쫙 청소를 한다거나 이미 액티브하게 뭔가 이제 보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 이제는 고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이제 점점 더 내려갈수록 이제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AI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과거에는 수치 데이터만 보다가 이제 여기에서 소리 데이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진동 데이터를 또 그림으로 이미지로 바꿔가지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이 상태를 클래시파이하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직접 한 과거의 기업에서 한 건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수많은 로봇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반도체 장비 안에는요. 그런데 우리는 이 로봇 장비들이 이렇게 프로세스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세스를 그려보니까는 실제 진행은 막 엉망이었어요, 이거는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때 어떤 특정한 패턴이 구성이 되고 있고 특정한 패턴에서 어떤 패턴으로 가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사전에 이제는 잡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봇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특정한 패턴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고장이 나고 난 다음에 그 패턴을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고장 날 때마다 어떤 패턴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의 징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후를 바탕으로 그래서 패턴에 하나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로그 데이터, 엄청나 많이 쏟아지는 데이터, 그게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이거를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의 패턴을 바탕으로 디텍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그만큼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머신러닝을 활용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공장의 생산성도 한 12% 정도 절감해서 실제 이제 임팩트를 보인 하나의 결과였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는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설비 관리 쪽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자율 운영. 이 자율 운영 부분이 이제는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릴 분야입니다. 오늘.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 운영 분야 중에서 특히 협업지능, 로봇 콜라보레이티브 인텔리전스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요. 네. 자, 이게 로봇 협업 지능이 무엇이냐? 여기서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요즘 여기 로봇이라면 이 협업 지능이라고 협업 로봇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좀 다릅니다. 협업 로봇은 뭐 이 육축 로봇을 이 과거에는 이러한 로봇들이 이 다관절 로봇이 있죠. 다관절 로봇들이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옆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요. 그래서 로봇은 따로 놔두고 로봇들이 막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사람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얘와 이 그 굉장히 정교한 작업들은 이 그 로봇들이 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그 굉장히 과거에는 이러한 로봇이 이 스피드나 아니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옆에 가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젠 사람이 옆에 있는 걸 자동으로 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의 이러한 것들이 좀 마찰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콜라보레이티브 로봇이라고 하는데 그거와는 다릅니다. 이거는요.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는 로봇 콜라보레이티브 진행이란 뭐냐면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사람은 빼고 로봇들, 그런데 수백 개, 수천 대의 로봇들이 있을 때 그 로봇들이 서로 같이 그 로봇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지능이다. 그래서 서로 시너지를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하나의 그 물류 반송 로봇들이 많게 하는 만 수천 대가, 뭐 1,000대 이상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1,000대 이상이 움직일 때 과거에는 이거를 한 몇백 대 수준에 있을 때는 그냥 간단한 룰을 기반으로 사람이 룰을 만들어주고 룰 기반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게 1,000대 이상 되면은 사람이 룰을 바탕으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아마존 키바, 여러분들 이미 뭐 영상으로 많이 보셨죠? 아마존 들어가면 아마존 키바. 그래서 이 키바라는 그 회사 로봇을 아마존이 인수해서 아마존 로보틱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아마존 그 물류 이 전자상거래 기업이지만 사실 또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있고 로봇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물류창고 로봇에 이러한 로봇들이 이 물류에 이제 그 피킹 작업들, 그래서 어떤 패키지를 이제는 주문을 받으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을 담아야 되는데 그 담겨진 물건들이 있는 렉을 쭉 가져와서 사람이 담는다. 근데 여기에는 수십 대에서 수백 대 로봇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너지를 내게 한다는 그런 지능.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앞에 둘은 이미 한 10년 이상, 반도체는 20년 이상 저런 걸 썼습니다. 그리고 키바 로봇은 이미 뭐 10년 이상이 넘었고요. 그런데 마지막 서비스 로봇은 이제 또 이 점차 이머징하는 분야죠. 이제 새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많은 기업에서 이런 그 서비스 로봇들요. 그래서 인천공항 가면 저런 로봇이 있고 또 요즘 뭐 배달 로봇들도 많죠. 자, 근데 실제로 배달 로봇이 정말 진짜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캠퍼스에 저런 서비스 로봇으로 배달 로봇을 하겠다. 그러면은 저런 로봇이 뭐 한 10대, 20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100대는 있어야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런 로봇을 같이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고 움직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로봇 협업 지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로봇들이 이 장비는 내가 옮길게. 그럼 내가 박스를, 이거는 내가 하고 내가 해라. 그리고 나는 지금 충전을 해야 돼. 대신 너가 해줄래? 알았다. 그리고 그래서 서로 이제 손발을 맞추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전체 추구해야 될 시스템 최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 목표. 즉 로봇이 효율로 움직이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장 전체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공장이 서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잘해야 될까라는 것. 그래서 목적 지향형. 그래서
우리는 목적 지향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글로벌 옵티멀 전체 최적화를 한다. 그런 것이 하나의 그 로봇 협업 지능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조금 더 사례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이미 뭐 제가 비슷한 이러한 그 강연에서 많이 보여드린 건데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OHT 그래서 오버레드 호이스트 트랜스포트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류에서 이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밑에서 움직이는 로봇보다는 위에 공간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어다가 가서 목적지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택시 같은 개념입니다. 택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시를 부르면은 이 빈 택시가 여러분들한테 오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반도체 공장을 가면 이런 한 수백 대의 이런 장비들, 많게는 1000대 이상이 이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누군가는 제어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이게 공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는 뭐 1000대, 2000대 이 정도 스케일이면은 이제 거의 뭐 도로의 교통 상황을 제한다 이 정도입니다. 이거는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물류가 가끔씩 꼬이게 돼요. 꼬인다는 말은 뭐냐면은 한쪽으로 갑자기 막 몰려가지고 그래서 정체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군가 정체를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출퇴근 시간에 뭐 특별한 사고가 없는데도 갑자기 막 그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교통 정리하시는 분이 경찰관 분이 오셔가지고 신호등을 임의적으로 왔다 갔다 컨트롤하죠. 이거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그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그 사이에 엄청난 많은 물류가 막히게 됩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 물류가 꼬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에 있는 산업 룰로는 이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방금 여기 혼잡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혼잡. 자, 여러분들 혼잡이 뭔지 알죠? 그 개념은 압니다. 그런데 혼잡을 정의해봐라 라면 애매모호합니다. 이거는요. 그러면은 어떤 단위 길이당 100m당 평균적으로 20대가 다니는데 이게 100m에 40대 이상 되면은 혼잡이다 정의한다? 그런데 그럼 39대가 있으면 혼잡이 아니고 40대가 돼야지, 40대가 돼야지 혼잡인가? 애매모호하죠. 네. 그러면 뭐 속도가 줄어들었다 계속. 그러면은 이게 뭐 한 2m per second으로 가던 것이 뭐 1m per second으로 가던 것이 갑자기 뭐 한 0.2m per second으로 느려진다. 그럼 혼잡으로 정의를 해야 되나? 즉 우리는 개념은 알고 있지만 그 개념을 룰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수치화가 필요하지만 그 수치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룰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속도가 몇 이상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밀도가 얼마 이상 올라가면 혼잡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혼잡에 대응해서는 어느 길을 가라라고 룰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룰을 만들어서록 룰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리고 가끔가다 룰로 상충되는 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물류가 막 그 로직 때문에 꼬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룰 기반으로 하지 말고 사실 룰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제가 꽤 많은 연구를 했지만은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는 이젠 자율화로 가자.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가보자.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가 사실 1000대 이상 연구하는 건 없었고요. 그래서 연구에서는 저희가 이 수백 대, 수천 대까지 가는 거는 저희가 아마 거의 최초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가지고 온 개념은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즉 그만큼 학습에서 이러한 스스로 이제 로봇이 이제 작업을 막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은 가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택시 운전사분들, 숙련된 택시 운전사분들이 여기서 대전 출퇴근 시간 어느 시간대면 좀 막힌다. 그리고 어디에 사고 났으면 이렇게 우회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경험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분들이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이러한 로봇들을 사람이 획일적으로 만든 룰이 아닌 이러한 시스템을 감을 통해서 스스로 지능화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시겠지만은 AI에서는 큰 범주의 AI에서 이제 머신러닝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는 지도학습이 있고 비지도학습이 있고 거기에 또 하나의 강화학습이 있죠. 알파고로 유명해졌죠, 이게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딥러닝.
딥신경망을 활용해서 그래서 강화학습과 딥신경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요. 네. 그래서 디큐러닝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위에는 기존의 산업계에 활용한 것들은 여기서 상습 정체 구간이 늘 발생합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그 정체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밑에 저희가 개발한 것은 어디에 봐도 정체가 거의 없죠. 이거는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작은 케이스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상습 정체 구간이 늘 발생합니다. 이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 이쪽이 이제 반도체에서 포토리토그래피, 그 다음에 저기 디퓨전, 웹 장비 늘 정체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정체가 심하죠. 여기서는요. 사실 저도 과거에 일할 때 여기 정체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엄청 제가 이런 일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우회시키고 교통순간 역할을 한 거예요. 저는요. 근데 도저히 이게 할 짓이 못 돼요. 이게 공장이 복잡해지면. 자, 그런데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어디에도 이렇게 크게 혼잡이 없습니다. 같은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스로 진흥화되어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진흥화된 그래서 여기에 정체가 생기면 이렇게 가고 저기에 정체가 생기면 이렇게 가고 진흥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정체를 만들어 봤어요. 인위적으로. 그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저기 갑천에서 여기서 지금 과학관에서 저희 만년동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일부러 정체를 확 만들어 봤어요. 일단은 뭐 4차선, 1차선으로 만들어 본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정체를 확 만들었는데 만들면은 그 정체가 막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게 그 그래프가 올라간다라는 건 혼잡이 막 생깁니다. 정체가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방식들은 이게 막 정체가 생기고 그리고 정체를 어느 정도 만들고 정체를 딱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를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개발한 그 협업진흥 알고리즘은 사람 개입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안정화시키고 안정화돼서 그냥 사람 개입 없이 쭉 가는 것이죠. 그만큼 진흥화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 기술들은 이젠 저기 조지아텍하고 경쟁을 하는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지아텍보다는 뭐 한 2배나 성능이 좋다. 사실 이러한 이 연구를 할 때 기존에 있는 벤치마킹보다 10% 좋아졌다 이러면 논문 쓰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2배가 좋아졌다 이러면은 그냥 사기꾼 소리를 듣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 설명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논문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래프는 저희는 이 수학적 연산으로 논리적 연산을 안 합니다. 기존에 있는 방식들은 논리적인 연산, CPU를 많이 썼거든요. CPU를 쓴다는 것은 매번마다 이제 논리적인 계산을 막 하는 건데 그러면은 1000대 이상의 이러한 그 비이클 컨트롤은 불가능합니다. 연산 시간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시는 거는 이 히스토그램에서 저희가 이 빨간 쪽이 저희 쪽인데 이거는 연산 시간이 10배는 빨라요. 왜냐? 기억을 쓰거든요. 메모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를 만들어서 그 메모리에서 그냥 기억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판단, 머릿속으로 막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머리를 많이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1000대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그 알고리즘 개발뿐만 아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는 알고리즘 개발,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개발,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엔 abnormal behavior detection이 뭐냐면요. 이게 사업화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 자, 일반적인 AI와 산업 AI, 그래서 산업에서 적용하는 저희들처럼요,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허들인데요. 이러한 저희가 연구 성과가 좋지만 이 사업화는 또 여기에 한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알고리즘이 개발되면 학문적으로 논문 쓰고 연구적으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사업한다라는 것이 그냥 이걸 코드만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만드는 게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산업계의 니즈. 근데 그 니즈 중에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AI 기술은 이게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블랙박스잖아요, 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파고 이국제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알파고가 어떤 소리를 딱 들으니까 해설하시는 분들이 저거 알파고의 실수입니다 했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수가 뭔가 이상한 것 같네요 하다가 이제 뭐 마지막에 이 알파고가 승리로 이제 끝나니까는 뭐 해설하시는 분이 바로 그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그 산업계에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직접 내리진 않더라도 이런 AI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최소한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현업 담당자들 마음 졸이면서 도저히 믿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이러한 하나의 세이프티넷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그 테스트 베드를 지금 카이스트 내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위에 있는 시스템들, 그래서 아마 거의 세계 최초라고 보는데요. 이런 반도체 공장 안에서만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것들을 이 카이스트에 설치해서 그래서 최근에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무인, 그리고 위에는 OHT, 그래서 서로 협업하는 이러한 하나의 테스트 베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첨단 제조 실습 수업도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같이 해서 이 수업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창의 그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LCD 평판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LCD 평판 디스플레이. 그래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큰 크레인들이 이런 물류를 나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크레인들이 엄청난 큽니다. 그 홀만한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레일에 복수의 이런 크레인들이 하나의 레일에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충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충돌하지 말라고 공동구역을 만들어 두고 너는 여기만 들어가고 한 대씩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룰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룰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룰에 따라서 너는 이렇게 선입선출로 간단한 룰로 운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해요. 이게요. 그리고 그 공학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게 또 가용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가속을 못 해요. 그러면 이게 가속을 해서 쭉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짧게만 가다 보면 가속하다 말고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젠 LCD에서 OLED로 넘어가면서 물류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쪽에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지 전체 공장의 효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공용구역 다 튀고 스스로 알아서 지능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보자. 서로 이제는 충돌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모든 영역을 스스로 알아서 충돌하지 않게 서로 협업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로직을 만들어 보자. 자, 그런데 앞에서는 한 1000대의 이러한 로봇이 움직였는데 이건 2대, 3대 이런 것들은 쉽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 트래블링 세일즈맥 프로블럼에서 이제는 언설턴티가 존재하면서 이러한 그 다이나믹 시스템 이런 쪽이라서 이 수학적으로 이제 최적화를 찾는 건 불가능한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러닝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장비들이 학습을 통해서 같은 개념입니다. 그 큐러닝하고 리인포스먼트 러닝 그 위에 이제는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이 최적화 기술을 통해 가지고요 개발을 했고 여기서 보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LCD 공장과 협업을 해서 POC까지 마쳤고 검증까지 받아가지고 이제는 상용화에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비교를 같이 보여드리자면은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 기존과 밑에 있는 것 훨씬 다 다르죠. 눈에 보기에도 훨씬 더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드렸던 질문. 자, 그 영화에서 이 영화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 보셨나요? 네. 이 영화의 공통점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의 엄밀하게는 기억의 조작입니다. 여기에서 기억에 조작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토탈 리콜 저기에서는 자기는 자기 선한 경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악당이었고 실제로는요. 그다음에 그 블레이드 러너도 사람이 만든 인조인간인데 자기는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 나는 어릴 때부터 자라온 기억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조작된 거죠, 그게요. 그래서 로봇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이 그 로봇이 사람인 척 하게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과거의 기억을 조작해서 넣고 공각계동대에서 비슷한 게 나오고 인터넷 션샤인에서도 과거의 연인을 잊지 못해가지고 너무 괴로워해서 그 기억을 지웠다가 그게 이상하게 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고요. 메멘토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기억을 서로 계속 단기 기억 상실증. 그래서 그걸로 이제는 자기 기억을 하기 위해서 문신을 새기는데 거기에 생긴 스릴러. 다양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서 이제는 로봇이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지능이 배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자, 이 로봇은 지금 바보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장에서 한 10년만 데리고 있으면 지능이 발전할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동안은 이거는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가상 환경에서 막 훈련을 시킵니다. 한 10년치를 한 4시간 안에
가속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능이 배가 되고 그 지능을 이제 실제 물리적인 시스템에 넣고 너는 이제 10년 동안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해. 그럼 잘해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은 이상하다. 나는 뭐 일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뭔가 이게 내가 했던 게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바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다시 주입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어느 정도 그 검증은 했고요, 테스트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AGV 이런 것들도 이제 지상 쪽에서도 충전 이슈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협업하는 이러한 것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뭐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다임 리서치라는 기업인데요, 여기서 로봇 협업 지능이 일단 각자 도생. 그래서 각자의 개별적인 로봇들은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저희는 이러한 그 로봇이 서로 협업해서 공생공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업 지능이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 그리고 특히 강화학습을 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와 여기 다임 리서치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일반 로봇들도 큰 투자 없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협업 지능 솔루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쪽의 솔루션, 그 다음에 뭐 LCD 쪽의 솔루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고요. 이러한 패러다임, 특히 또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협업 지능,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피터 drucker, 늘 제가 마지막에 뭐 인용하는 인용군데요.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피터 drucker 이야기로 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그 Q&A 바로 그냥 뭐 제가 알아서 하면 되나요? 네. 네, 질문 들어왔습니다. 이 산업계 데이터 공유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 공유 활용에 대한 제조 데이터 거버넌스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 네, 제가 지금 현재 딱 고민을 하는 분야입니다. 이분이 혹시 제가 아는 분이신지 좀 의심이 가는데요. 네. 일단은요, 산업 데이터라는 것을 기존에 있는 뭐 교통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일단 사회적인 소셜 데이터 이런 것들은 뭐 기준이 있고 이런 데이터를 예를 들어 카드 트랜잭션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산업 데이터는 사실은 많은 도메인 널리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에서 프로세싱 하는 시간을 뽑아라. 그런데 프로세싱 타임이라는 것이 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요. 네. 자, 그런데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는 어떤 특정한 정형한 장비고, 그러한 정형한 장비에 대해서 그 장비에 대한 하나의 그 메타데이터와 그 구조를 바탕으로 이러한 장비와 이러한 도메인 지식과 이러한 데이터가 같이 이젠 구조화되고 이러한 것이 이제는 DB화 된다라면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산업계의 데이터를 정형화시키는 것이 제가 요즘 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뭐 답을 드리기에는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이러한 노력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스마트 팩토리 기술 트렌드는요. 네. 네. 뭐 일반적인 질문이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 특정한 트렌드라고 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 협업지능은 저는 지난 딱 20년 됐습니다. 이 연구한 지는요. 20년 됐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이제는 이쪽에 관련돼서 이제 논문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업대에서 또 일을 했고 적용해봤고요. 예. 그래서 20년 됐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20년 후에 이제는 지금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꾸준하게 장기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가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트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본다라는 것이 이제는 조금씩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래서 아까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적인 하나의 공장의 시스템을 본다라는 것 그것이 아마 뭐 트렌드라고 말하면 트렌드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술 집약적 대덕단지에서 그려볼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전망은요. 네. 기술 집적지. 네. 요거는 제가 한번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어떤 건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대덕에서 있으면서 저는 아마 굉장히
뭐 행운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저도 대덕 시민으로서 그 대전 시민으로서 그리고 주소지도 가족도 대전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 팬이고요. 그건 좀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요. 네. 그런데 그 대덕이 그 연구단지가 있고 또 이런 분들의 큰 엄청난 좋은 네트워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기술 인력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러한 그 다양한 기술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고요. 특히 또 제조 기술은 이게 특정하게 뭐 제조 기술, 융합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계, 전자, 하물며 뭐 원자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융합에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는데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B2B 마켓에서는 쓰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인 곳이 제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센서를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그 센서에 대한 ICT 기술은 출중하지만 스타트업이 제조 기술을 몰라서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 대덕 쪽에서는 이러한 그 스타트업들 중에 그 제조에 특화된 스타트업들을 좀 교육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조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좀 시너지를 좀 내면 뭐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제조 스타트업 그다음에 연구소들과 함께해서 이제는 이 공학의 마지막 단계인 물건을 만드는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의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러한 그 가장 시너지를 내면서 하나의 특화된 것을 한번 그려보는 게 제 꿈입니다. 네. 네. 뭐 시간이 좀 됐으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됨에 따라 제조업의 일자리 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늘 받는 질문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게 처음에 사실은요. 지금 현재 저도 여러 기업들하고 제조 쪽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저기 그 조그마한 영세한 업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인력난입니다. 인력난. 사람을 못 구해요, 지금요.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아이러니하죠? 지금 자동화 시스템이 이렇게 막 있고, 이제 사람을 이제 뭐 검사하는 사람도 필요 없다. 아, 그럼 검사 인력도 이제 필요 없다. 아, 그런데 지금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 이러한 제조를 이해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누군가 관리를 하고, 그런 인력들은 지금 너무 모자랍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단순히 획일적으로 지금 현재 매뉴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어간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엄청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이미 형성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상황을 아시면은 아마 이 질문에 또 제가 답의 의미를 좀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뭐 지금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여기 예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쁜 아이콘들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굉장히 어색했지만 뭐 나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뭐 재밌게 즐겼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